네, 애널리스트 톡톡 시작합니다. 오늘은 저희 키움증권 자동차 업종 담당하시는 신윤철 연구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동차 업종 참 기다림이 자꾸만 길어집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오늘 9월 16일이죠. 어제 기준으로 또 참 잘 그래도 차근차근 올리고 있었는데 맞아요. 어제 기준으로 또 무너지는 거 보면서 진짜 쉽지 않다. 얼마나 이제 또 담당 애널리스트로서 답답하실까 그 생각이 좀 들었는데 어떤 상황인 거예요, 일단 지금? 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제 뭐 현대차, 기아 저점을 조금씩 높여오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제 코스피 랠리를 따라가지는 못했었지만 그래도 이제 코스피 랠리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퍼즐인 자동차 산업도 조금씩 주가를 높여가고 있던 상황은 결국에는 이제 무역 협상이나 정상회담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자동차 산업에 부과되어 왔던 그 25%의 품목 관세가 이제 15%로 협상이 되는 걸로 저희가 모두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제 저번 주부터 이제 뭐 구금 사태도 있었고 저희가 이제 15%가 발효 시점이 언제로 확정이 되느냐에 대한 서명이 아직 못 되지 않았습니까? 반면에 오늘 지금 9월 16일 일본계 자동차는 이제 미국으로 수출을 할 때 15%가 발효가 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그러면 현대차 그룹의 관세 관련 불확실성 해소가 언제쯤 되는 것인가가 오리무중으로 진입을 하다 보니 주가 측면에서는 어제 좀 많은 급락이 나온 상황입니다. 아니 근데 어쨌든 도장만 찍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게 사실은 맞는 말씀이신데 협상은 다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또 이제 주말간에 나왔던 이제 언론 보도 중에 하나가 이 3,500억 불에 대한 양국 간의 이견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 예를 들면 저희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3,500억 불을 다 현금으로 넣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한국 정부에서는 그게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구두로 어느 정도의 그 협상에 대한 골자는 짜여졌는데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이견이 다시 새롭게 발생을 하다 보니 그러면은 이 기다림이 더 길어질 수도 있겠네. 협상이 당장 사이닝이 되지 않을 수도 있겠네라는 우려가 주가에 반영이 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이게 진짜 참 여러 가지로 자동차 업종의 악재들이 많았고 그런 악재들을 하나씩 그래도 완벽하게 소화는 못했지만 하나씩 좀 이겨내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또 이거에 또 이렇게 할 일 없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진짜 이 무거운 종목이 여기까지 올라오는 게 얼마나 오래 걸렸는데 이걸 한 번에 이렇게 빼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되게 허무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좀 흔들리지 않으려면 지금 펀더멘털이라든지 뭐 예를 들면 이제 수출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뭐 관세에 대한 타격이 좀 작은지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지금 막 펀더멘털적으로 뭐 이전에 비해서 관세가 있기 이전에 비해서 막 크게 무너진 건 아니죠. 아무래도 미국으로의 수출 물량 그러니까 이제 미국 내 판매 비중이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물량이 있고 한국에서 수출하는 물량이 있는데 그 비중이 지금 단기적으로 변화는 어렵거든요. 이제 그 말은 즉슨 뭐 펀더멘털의 변화가 없다고 하시면은 이제 25%를 저희가 생각했을 때 대비 지금의 큰 변화가 없냐라고 하면은 그거는 맞죠. 이제 어쨌든 저희가 4월부터 25%를 부과를 받아왔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의 변화는 없는 게 맞고 다만 관세 부과 전 대비해서는 확실히 25년이 지금 전년 대비 어닝이 감소가 되는 해가 될 거는 맞거든요. 그래서 이제 잘 생각을 해보시면 사실 지난 몇 년간 자동차 피크아웃이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걸 깨고 계속 실적이 피크를 치다가 올해 드디어 이제 관세 때문에 비자발적이지만 아웃이 돼버린 거죠. 그렇구나. 예, 그래서 이제 25년이 지금 이제 연말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럼 25년이 끝으로 이제 아웃은 끝났고 내년부터는 턴어라운드가 나올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한 번 더 아웃이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한 판단의 기로에 지금 무역 협상 때문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러니까 좀 불안했던 차에 약간 뺨을 맞았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그게 아물기도 전에 요게 또 한 번 또 이렇게 찌르니까 그게 또 골맞던 게 또 터지면서 주가가 이렇게 밀릴 수밖에 없었군요. 그래도 뭐 이제 증명을 해야겠죠. 앞으로 증명하는 시간들이 하반기에 좀 주어질 것 같고 거기서 이제 다시 증명하면서 조금씩 더 쌓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앞으로 어떤 모멘텀이 기다리고 있는지 몇 가지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뭐 리포트 보니까 F1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요거는 그 어떤 내용이에요? F1에 뭐 현대차가 들어간다 이런 건 아닌 거잖아요.
전혀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네. 오히려 그 F1이 2013년까지는 이제 8기통의 내연기관 엔진을 채택을 하다가 2014년부터 약 10년 전부터 이제 하이브리드로 전환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엔진을 F1에서 플레이하고 있는 이제 경쟁사들은 10년간 수천억 원을 매년 들어가면서 개발을 해왔고요. 예.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차트처럼 그 결과가 최근 들어서 양산 시장에서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특히 이제 미국 시장의 최근에 하이브리드 침투율 상승 추이를 보시면 잘 아시는 것처럼 202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전기차 캐즘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캐즘이 장기화되는 과정에서 그에 대한 대안으로 하이브리드 침투율이 계속 미국 시장에서 올라가고 있는데 근데 그 오른쪽에 있는 북미 하이브리드 점유율 현황을 보시면 토요타, 혼다, 포드 이제 이런 회사들이 상위권에 포진을 해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혼다 같은 경우에는 본업에서의 랭킹은 그렇게 높지가 않지만 즉 이제 전체 판매량 기준으로는 점유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지만 보시면은 2위거든요. 근데 이제 혼다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제 하이브리드 시대에서 F1의 하이브리드 엔진을 생산해서 공급했던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단 좌측에 있는 파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 잘 아시는 그냥 일반 미국 전체 자동차 시장의 점유율인데요. 상위 5개 회사, GM, 토요타, 포드, 현대차 그룹, 혼다 이 5개 업체 중에 내년부터는 현대차 그룹 제외한 나머지 4개사가 전부 2026년 F1에 뛰어들게 됩니다. 예. 근데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혼다는 원래 들어가 있었고요. 토요타도 2024년부터 진입을 시작을 했고, 포드와 GM은 내년부터 첫 진입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미국 시장에서 하이브리드 침투율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매년 수천억 원을 들여서 이제 F1이라는 하이브리드 공정 경쟁 무대에서 기술력을 이제 연구 개발을 하는 업체가 현대차 그룹 제외한 나머지 탑5 업체들이 전부 뛰어들게 되는 거죠. 예, 그렇고 이제 우측에 있는 총 24회 이제 F1 그랑프리 개최를 보시면 그럼 왜 갑자기 포드랑 GM이 뛰어드는가? 예, 미국 시장에서 하이브리드가 인기가 올라가다 보니 자체적인 기술력을 확보해야겠다라는 이유도 있지만 보시면은 유일하게 미국에서만 연 3회 개최를 F1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개최 횟수는 계속 늘어가고 있는 추세예요. 미국에서. 왜냐하면은 이 F1이라는 경기는 유럽 기반의 이제 모터스포츠인데 미국에서는 사실 크게 인기가 없습니다. 다만 유럽 시장에서의 F1의 성장은 어느 정도 끝났고 추가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미국 시장을 침투를 해야 되는데 마침 미국에서는 하이브리드가 득세를 하고 있고 특히 GM이나 포드 같은 미국계 자동차 업체가 지금 F1에서 플레이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끌어들인다면 F1 입장에서도 미국에 대한 익스포저를 늘릴 수가 있는 거죠. 서로 이제 그러한 니즈가 부합을 하다 보니까 26년부터는 F1에서의 추가적인 미국 시장 성장을 기대할 수도 있고 반대로 이제 미국계 자동차 업체들도 지금 아시는 것처럼 GM이 하이브리드 기술력이 없다 보니까 이제 현대차 그룹과 얼라이언스를 맺어서 현대차 하이브리드 기술력이 투입이 된다 이런 기대감도 한때 있었었는데 단기적으로는 그게 맞을 수 있지만 어쩌면 GM은 중장기적으로 자체적인 파워트레인 개발을 F1을 통해서 해낸다면 그러면 이제 현대차 그룹에 대한 그 하이브리드 기술력 의존도가 사라지게 될 수도 있겠죠. 즉 저희 현대차 그룹이 자체적으로 이제 남양연구소에서 개발한 하이브리드 기술력 너무 훌륭하겠지만 이제 전 세계 자동차 회사들이 이제는 F1에서 하이브리드 기술력을 매년 수천억 원씩 들여서 경쟁을 하게 될 예정인데 거기서 저희가 배제가 되는 상황에서 이 미국 시장의 하이브리드 침투율의 상승 추이에 과연 편승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을까? 게다가 이제 이번 주 목요일에 미국에서 현대차가 인베스터 데이 진행 예정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것도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거기서도 좀 모멘텀이 하이브리드 중심으로 나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 이제 밑에 있는 그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글로벌 하이브리드 판매량의 탑 7 업체들을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중간에 그 두 번째는 르노, 닛산, 미쓰비시 그리고 이제 5번째는 혼다, 7번째는 벤츠 이 업체들이 그 주석 3번을 보시게 되면 전체 파워트레인 판매 기준으로는 각각 4위, 9위, 14위라는데 하이브리드만 따로 떼서 보면은 각각 2위, 5위, 7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즉슨 이 세 개 업체들이 공통점이 뭐냐면 제목에 제가 넣은 것처럼 전부 이제 F1에 참가를 하고 있고요. F1에서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기술을 개발을 했을 때 이러한 이제 글로벌 점유율로서도 나타나게 되는데 다시 인베스터 데이 내용으로 돌아가 보자면 인베스터 데이에서 분명히 하이브리드를 강조할 겁니다. 예,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하이브리드 점유율을 끌어올리겠다라는 그 주장은 곧
도요타의 점유율을 우리가 뺏어올 수 있다라는 얘기와도 같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면 그 자신감에 대한 근거가 무엇일지가 아마 이번 인베스터데이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TMAD 2세대, 특히 이제 팰리세이드 2.5 터보 하이브리드를 시작으로 TMAD 2세대가 새롭게 출시가 돼서 2025년부터 전개가 시작이 되는데요. 네. 이제 그 기술력을 기반으로 미국 시장에 새로운 신차를 계속 투입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아마 최근에 그 구금 사태를 통해서도 보셨겠지만 그 조지아주에 있는 현대차의 공장은 이제 전기차 중심으로 계속 전개를 하기에는 사실 딜레이가 된 상황도 있고 그리고 이제 9월 30일부로 그 바이든 정부에서 제정됐던 전기차 세액공제 그것도 이제 폐지가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미국 시장에서 사실 친환경차를 전기차 중심으로 끌어간다는 건 되게 이제 어려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에 대한 굉장한 그 조지아주에서 생산을 한다라는 주장을 강하게 펼칠 걸로 저는 예상을 하는데 하지만 그 기반에 이런 경쟁사들의 수천억 원대 매년 그 R&D 예산을 저희가 경쟁을 하지 않고도 과연 이길 수가 있는 게 맞는가에 대한 기술적이나 상품성적인 근거가 뒷받침이 돼야만 사실 그 행사가 성공적인 그런 설득력이 있는 행사가 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네요. 네. 아, 요 F1에 진출하지 않고 하이브리드로 도요타의 파이를 뺏어올 수 있는 전략, 그게 이번에 인베스터데이에 공개될 가능성이 높은데 어떤 얘기가 나올지 일단은 그 조지아 공장이라든지 계속 미국 쪽에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을 하겠죠. 예, 근데 그 얘기가 또 이제 주가에 어느 정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지는 또 알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에서 뭔가 좀 도움되는 얘기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뭐 장담할 수는 없는 그런 부분이기는 하네요. 그럼 이런 내용들 들어봤을 때 지금 시점에서 투자 전략이라든지 가장 좀 좋게 보시는 종목 픽이라든지 이런 거는 알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뭐 국내 종목에서는 사실 제가 그동안 뭐 제가 이제 영상 찍었던 것들을 이제 쭉 트래킹 해보시면 제가 완성차는 아직은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를 거의 1년 내내 얘기를 해왔던 것 같아요. 네. 뭐 실제로 주가가 잘 되지는 못했었고요. 근데 이제 조금 보실만한 때가 되어 간다는 생각은 합니다. 예, 이제 결국 그 25%가 15%로 내려가지 못할 거다라는 거에 정말 극단적인 베팅을 하시는 게 아니라면 아까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약간 시간의 문제일 수는 있거든요. 결국에는 15%로 인하가 된다고 했을 때 지금은 그 관세율이 불확실성이라는 영역에 여전히 상존을 해 있지만 그게 이제 고정값의 상수로서 픽스가 되어버리는 순간 이제는 26년의 실적은 어떨까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추정해지는 게 굉장히 편해지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5년에서 26년을 한 번 더 아웃이 될 건지 아니면 최소한 플랫으로 유지가 될 건지 계산이 서는구나. 그렇죠. 네. 지금 이제 코스피 시총 뭐 상위 20위권의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 거의 지금 26년 컨센이 25년 대비 이익이 늘어난다일 거예요. 하지만 거의 유일하게 올해 대비 내년에 이익이 줄어든다고 잡혀 있는 게 지금 현대차, 기아 이런 자동차 업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코스피가 이렇게 상승하는 과정에서 현대 기아가 외면을 받은 건 이제 정량적으로 보이는 컨센부터 이미 현대 기아는 25년보다 26년이 안 좋다고 잡혀 있기 때문인 건데 이게 만약에 인베스터데이를 통해서 풀어줄 수 있다면 이거에 대한 그 심지어 미국에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월스트리트 바로 앞에서 진행된 행사인데 거기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저희가 인식 변화가 생겨나는 근거가 제시가 될 수 있다면 꼭 이런 하이브리드 때문만이 아니더라도요. 예, 이제 관세 관련된 내용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은 저는 주식적으로는 현대차는 지금부터는 좀 매수를 해보시는 게 좋은 시점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또 하나 생각이 드는 거는 또 많이들 기대하고 계시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얘기인데. 맞아요. 로봇 얘기. 네. 지금 뭐 개별 부품주 단으로는 굉장히 뭐 로보티스도 그렇고 로보티스 종목군들이 굉장히 주가가 좋습니다. 난리죠. 예, 다만 이제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도 주가가 될 거야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제가 좀 테슬라를 레퍼런스로 삼을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요. 테슬라 이제 최근에 주가 오르는 걸 보시면 그 중심에 옵티머스가 있습니다. 이제 일론 머스크가 옵티머스가 테슬라 시가총액의 궁극적으로 80%를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미국 그 휴머노이드 산업 안에서의 옵티머스의 대항마는 누가 될 건가에 대한 비교 시도는 계속 이제 생겨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계 휴머노이드가 미국에서 득세할 거다라고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중국계 전기차가 미국에서 판매가 거의 어려운 것과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옵티머스의 대항마는 누가일까에 대한 시도가 일어나게 됐을 때 그 안에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가 들어갈 수 있다면 저는 조금 다른 얘기가 이제 전개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미국 내에서의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인지도는 현재 굉장히 낮습니다.
저희야 알고 있지만 미국 내에서야 이제 미국 동부에 있는 조그만 스타트업일 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번 인베스터 데이를 통해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인지도가 올라가고 거기서 준비하고 있는 아틀라스라는 휴머노이드가 옵티머스 대비해서 비교 우위가 어떻다 이런 이제 분석이 들어가기 시작을 했을 때 주가 측면에서는 또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예상을 해봅니다. 아 좋습니다. 악재 이제 그만 좀 터졌으면 좋겠는데 뭐 끊임없이 터지는 악재 속에서 마지막 그 조정이라고 좀 봐도 될까요? 이런 기대감을 이번에 인베스터 데이와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많이 씻어주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네요. 이제는 조금씩 완성차 기업을 볼 때가 됐다. 뭐 지금 당장은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짙게 나오고 있지만 이게 마지막이길 기대하면서 앞으로 현대차, 기아에 대한 관점 조금씩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구원님과 함께한 시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